19세기 중반 뉴욕 맨해튼. 와, 상상해보면 정말 숨막히는 도시였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산업화 때문에 사람들은 막 몰려드는데 도시는 좁고 위생 문제도 심각했고요. 온통 그냥 회색 건물뿐이고 이런 콘크리트 정글 속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을까요? 바로 그런 절박함 속에서 도시의 한가운데에 거대한 녹색 공간을 만들자는 생각이 나온 겁니다. 당시로서는 정말 대담한 발상이었을 텐데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센트럴파크 관련 자료들 한번 깊이 파헤쳐보죠. 네, 오늘 자료들은 이 센트럴파크가 왜 필요했는지 그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요. 설계 철학, 또 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들, 그리고 시대에 따른 변화까지 아주 다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 기사나 현지 투어 정보 같은 데서 뽑아오신 거죠? 네, 맞아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센트럴파크가 그냥 뉴욕의 큰 공원 이게 아니라 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절했는지 또 어떤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는지 더 나아가서 뉴욕이라는 도시의 어떤 존재인지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는 게 목표입니다. 네, 아마 듣고 나시면 아하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기대되네요. 그럼 먼저 그 공원이 왜 그렇게 필요했는지 시대적 배경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19세기 중반 뉴욕 상황을 보면요. 자료에 따르면 인구가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어요. 근데 도시 기반 시설은 그걸 따라가지 못했고요. 주거 환경 열악하고 상하수도 문제 때문에 콜레라 같은 전염병도 막 돌고 그랬죠. 위생 상태가 정말 안 좋았군요. 네. 그리고 그 격자형 도로에 건물만 빽빽하게 들어서 있으니까 숨 쉴 틈이 없었던 거죠. 자연은커녕 아, 정말 답답했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요? 아, 브라이언트 들어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유럽 여행에서 본 공원들의 깊은 인상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뉴욕 포스트를 통해 맨해튼에도 모든 시민이 누릴 수 있는 큰 공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예쁜 공원 만들자 이게 아니었군요. 그렇죠. 시민 건강, 정신적 안정, 또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 필수적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어요. 이게 도시 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공감을 많이 얻었던 거고요. 여론이 막 형성되기 시작한 거죠. 하긴 당시 뉴욕 시민이었다면 그 잿빛 도시 속에서 탁 트인 녹색 공간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정말 그렇죠. 그런 열망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법안 통과로 이어졌군요. 네, 맞습니다.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니까 1853년에 뉴욕주 의회가 드디어 맨해튼 중심부 땅을 사서 공원을 만들자 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처음엔 778에이커였다가 나중에 더 넓어졌다고요? 네, 843에이커까지 확장됐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정말 도시의 미래를 바꾼 결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땅이 처음부터 지금처럼 막 아름다운 자연은 아니었다면서요? 네, 그게 좀 의외죠. 자료들 보면 지금 모습과는 영 딴판이었다고 해요. 바위도 많고 군데군데 늪지도 있고 좀 거칠고 황량한 땅이었던 거죠. 가축 키우거나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네,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인데요. 세네카 빌리지라는 공동체가 거기에 있었어요. 세네카 빌리지. 네. 주로 이제 자유신분의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그리고 일부 아일랜드나 독일계 이민자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었죠. 교회도 있고 학교, 묘지까지 갖춘 꽤 안정된 공동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원을 만들기로 하면서 네. 계획이 확정되면서 결국 그곳에 살던 1,600명 정도 되는 주민들이 터전을 떠나야만 했죠. 보상은 받았다고는 하지만 강제 이주였던 거네요. 그렇죠. 수십 년간 일군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겁니다. 참,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를 말해 이런 개인과 공동체의 희생이 있었다는 거군요. 이 자료들도 센트럴파크의 밝은 면과 함께 이런 어두운 면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모두를 위한 공원이라는 이상이 사실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는 점. 이건 센트럴파크를 이해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복잡한 부분이라고 자료들은 지적합니다. 그렇죠. 오늘날까지도 계속 논의되는 지점이라고 하고요. 맞습니다. 어떤 가치 판단보다는 이런 역사적 사실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땅 위에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지 그 유명한 디자인 공모전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1857년에 공모전이 열렸고 여기서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죠. 네, 프레더릭 로 옴스테드하고 칼버트 복스.
조경가와 건축가였어요. 이 두 사람이 팀을 이뤄서 낸 계획안 이름이 그린 스워드 플랜. 이게 당선된 거고요. 네, 맞아요. 33개 경쟁작을 제쳤는데 이게 왜 혁신적이었냐면요. 당시 유럽에서 유행하던 아주 인위적이고 화려한 스타일 있잖아요. 뭐 베르사유 궁전 정원처럼 딱딱 떨어지는 아, 기하학적이고 대칭적인 그런 거요? 네, 그런 걸 과감하게 거부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걸 추구했는데요? 최대한 자연 그대로의 모습, 그걸 재현하고 강조하는 이른바 자연주의 풍경식 정원을 지향했어요. 넓은 목초지, 또 구불구불한 길, 숲, 호수 이런 걸 통해서 원래부터 거기 있었던 자연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 거죠. 인공적으로 만들지만 티는 안 나게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었어요. 근데 단순히 예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그 옴스테드에게는 더 깊은 철학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옴스테드에게 센트럴파크는 그냥 쉬는 곳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민주주의의 실험실 같은 곳. 모든 시민을 위한 공공공간으로 만들겠다는 뚜렷한 사회적 비전이 있었던 거죠. 민주주의의 실험실. 그게 무슨 의미죠? 당시 뉴욕이 빈부격차나 계급 갈등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옴스테드는 이 공원 안에서만큼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민자든 아니든 배경 상관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자연을 즐기고 서로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거예요. 와, 모든 계층이 어울리는 공간이라. 이상은 정말 멋진데 당시 사회 분위기 생각하면 그게 실제로 가능했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뭐라고 하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들도 뭐 그 이상이 완벽하게 실현됐다고는 안 해요. 초기에는 이용 규칙이나 접근성 때문에 여전히 좀 상류층 위주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하지만 중요한 건 공원 설계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리도록 유도했다는 점이에요. 넓은 잔디밭에서는 다 같이 활동하기 좋고 벤치나 쉼터에서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요. 이런 옴스테드의 톤의 흙을 외부에서 가져와서 땅 모양을 아예 새로 만들었고요. 흙을 다 옮겨왔다고요? 네, 길을 내려고 큰 바위는 다이너마이트로 깨부수고 인공호수 4개 파고 심지어 인공호포까지 만들었죠. 와, 자료에 따르면 나무랑 관목 심은 것만 50만 그루 정도 된다고 해요. 20년 넘게 걸린 대공사였습니다. 50만 그루요? 정말 상상 초월이네요. 근데 그렇게 인공적으로 만들면서도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심지어 그 빙하가 남긴 큰 바위 같은 건 그대로 뒀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의도가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혁신적인 설계가 뭐냐면 바로 교통 동선 분리예요. 아, 그건 뭐죠? 옴스테드랑 복스는 공원을 즐기는 사람들이 방해받지 않게 하려고 공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주요 도로 4개를요, 땅보다 낮게 팠어요. 지하차도처럼요. 아하, 그래서 위로는 사람들이나 마차가 다니고요? 네, 그 위로 아름다운 다리들을 놓고 보행자나 마차, 나중에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차량 신경 안 쓰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한 거죠. 와, 그 시대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 단순히 미적인 걸 넘어서 안전과 편의, 그러니까 사회적 기능까지 다 고려한 거대한 설계였군요. 정확합니다. 미적인 것, 사회적인 것, 기능적인 것까지 다 생각한 거죠. 이게 센트럴파크를 지금까지도 특별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렇게 치밀하게 설계된 공원 곳곳에 자료를 보니까 또 재밌는 장치나 이야기들이 숨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길 읽기 쉬우니까 가로등에 암호 같은 걸 새겨놨다고요. 공원 안에 있는 가로등 기둥 아래쪽에 보면 숫자가 4자리 적혀 있어요. 앞 2자리는 가장 가까운 거리 번호. 예를 들어 72면 72번가 근처라는 뜻이고요. 뒤 2자리 중에 차 숫자가 짝수면 공원 동쪽, 이스트 사이드, 홀수면 서쪽, 웨스트 사이드라는 표시예요. 예를 들어 811이면 81번가 근처 동쪽. 그렇죠. 1880년대에 만든 시스템이라니 정말 놀랍죠. 와, 160년도 더 된 길찾기 시스템. 다음에 가면 저도 꼭 써봐야겠어요. 그리고 쉽 매도우라는 잔디밭 이름도 재밌던데요. 양이랑 관련이 있다면서요. 맞아요. 공원 남서쪽에 있는 아주 넓고 평평한 잔디밭인데 이름 그대로예요. 쉽매도. 1934년까지 실제로 양떼를 키웠던 곳입니다. 그 진짜 양이요? 네, 한 200마리 정도 양들이 거기서 풀 뜯으면서 자연스럽게 잔디 깎는 역할을 한 거죠. 하하, 양들이 잔디관리사였네요. 그렇죠. 목가적인 풍경도 만들고 실용적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뭐 뉴요커들이 가장 사랑하는 피크닉 장소 중 하나지만요.
이름에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재미있네요. 그 외에도 뭐 셰익스피어 작품 속 식물 모아놓은 셰익스피어 가든이나 일부러 깊은 숲처럼 만든 램보 같은 숨겨진 곳들도 많고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공원 경험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만들어지고 사랑받던 공간도 세월 앞에서는 또 시련을 겪게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20세기 중반 넘어서 특히 1970년대 뉴욕시 재정 위기 때 센트럴파크가 최악의 시기를 맞게 돼요. 그렇게 망가졌던 때가 있었군요. 지금 모습만 봐서는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예산이 깎이니까 공원 관리가 거의 손을 놓은 상태가 된 거죠. 잔디는 막 황무지처럼 변하고 시설물은 부서진 채로 방치되고 쓰레기, 낙서, 말도 아니었고요. 무엇보다 심각했던 건 범죄율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낮에도 사람들이 가기 꺼리는 아주 위험하고 황량한 곳이 되어버렸죠. 옴스테드가 꿈꿨던 모습과는 완전 정반대가 된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극적인 반전이 있죠. 시민들이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1980년에 센트럴파크 보존협회 센트럴 파크 컨서베이션이라는 민간 비영리단체가 생긴 거예요. 센트럴파크 보존협회. 네, 이 단체가 뉴욕시하고 손잡고 일종의 공공 민간 파트너십을 맺어서 공원 복원하고 관리하는 기금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개인 기부, 기업 후원, 재단 지원, 그리고 정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분들 노력이 정말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그냥 뭐 청소하고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원래 디자인 철학을 복원하는 데 집중했다고요. 네, 정확해요. 옛날 자료들을 막 연구해서 훼손된 경관을 원래 모습에 갖게 되돌리고 생태계를 살리는 데 힘썼어요. 잔디 다시 푸르게 만들고 호수 깨끗하게 하고 나무도 수십만 그루 새로 심거나 관리하고요. 또 공원 순찰 인력 늘리고 여러 프로그램 만들어서 안전하고 활기차게 만들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 지금 우리가 아는 센트럴파크로 다시 태어난 거군요. 와, 정말 아무리 훌륭한 공간이라도 그냥 저절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례네요. 맞습니다. 이 센트럴파크 보존협회의 성공은 전 세계 도시공원 관리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어요. 센트럴파크의 역사는 탄생부터 위기, 부활까지 도시와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19세기 뉴욕의 절박함 속에서 태어나서 세네카 빌리지라는 그늘도 안고 있고 또 모든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큰 이상 아래 설계됐고 가로등 암호나 양떼 목장 같은 재미난 이야기도 품고 있다가 한때는 완전히 망가졌다가 시민들 힘으로 다시 살아난 센트럴파크. 이 거대한 녹색 심장이 뉴욕에게 또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을까요? 이 자료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센트럴파크는 그냥 예쁜 공원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고 선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도시 안에서 자연이 인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그렇죠.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지키고 가꿔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도 남겨줬고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대 도시 뉴욕 한복판에서 170년 넘게 변함없이 시민들의 쉼터이자 또 도시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들 있잖아요. 뭐 자연 존중, 사회 통합, 지속 가능성 같은 것들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딱 자리 잡고 있는 거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옴스테드는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우연히 만나고 교류하도록 공원을 아주 세심하게 설계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만나는 우리 도시의 공원이나 광장 같은 공공공간들은 과연 그런 사회적인 만남과 통합을 얼마나 의도적으로 고려해서 만들어지고 또 운영되고 있을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아니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세네카 빌리지 사례처럼 우리가 더 나은 도시 환경이나 공공의 이익을 만들 때 그 과정에서 혹시 소외되거나 희생되는 목소리는 없는지, 그 과정 자체가 얼마나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지, 센트럴파크의 이 복잡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네, 센트럴파크에 대한 저의 깊이 있는 이야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변에